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선을 베푼다. 근데 공동선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까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 공동선 할 때? 공동선 할 때 선이 뭐야? 그런데 여기다 S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물건들이 되죠. 상품도 되죠. 물건들이 되잖아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에요. 자, 보나 세례명 가지신 분. 보나. 보나가 여성형인데요. 남성형은 보누스예요. 중성형은 보눔이에요. 이거 우리 뭐라고 읽어요? 네, 그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굿이잖아.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뭘 더 받는 거잖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급여를 좀 더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굿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선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전 세계 관계에서 물질적인 관계에서 어떤 공동선이 이루어지려면은 굶는 사람이 일단 없어야지. 그죠? 굶는 사람이 없어야지 선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리얼한 것이죠. 어떤 공동선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관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세. 관세. 좀 요즘에 트럼프가 카드 돌리기 바쁘잖아. 트럼프 찍고 있어요, 아직도. 걔가 룰라가 싫어가지고 브라질 관세를 왕창 매겼죠. 네. 룰라 현재 브라질 대통령은 완전히 초졸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초졸도 아니에요. 막노동 가서 출신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지금 깜빵에 열심히 수감 생활하시는 브라질 대통령께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트럼프하고 친했죠. 그러니까 그 보복으로 관세를 그렇게 매긴 거예요. 50% 관세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돈 많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그 돈들이 그 국력이 자극격을 하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공권력을 쥐어서 천박하게 구는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것 때문에 국제관계가 어그러져요. 특별히 강대국이 그럴 때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관세 폭탄 일보 직전이죠. 미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관계에서 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재화가 또 자본이 공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재화를 가지고 폭력을 써요. 조금 전에 군함도 말씀드렸듯이 군함도에 반대한 사람들은 일본에서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유네스코라든지 유네스코에서 아주 정당한 기구일 것 같으시죠? 철저하게 돈입니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철저하게 돈입니다. 그래서 분담금 빼겠습니다. 이러면은 벌벌벌 기는 나라들이 있어요. 많이 내는 나라들.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 있죠. 국제관계가 우리 어떤 시스템에서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국제관계는 그냥 거래관계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434항 국제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제질서는 정치 공동체 간의 공존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 공동체 간의 공존을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못 막고 있잖아 지금. 왜 그래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과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자 지구에 맨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어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폭격하고. 아니 나 미친놈들이 왜 의사를 죽여? 왜 의사를? 의사를 살려야지. 의사를 대놓고 쏴 죽였잖아요. 표적으로.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35항 보세요. 교도권, 즉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국제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자유의 표현으로 이해되는 국가 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는데 그 밑에서 두 번째죠. 그러나 국가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자신들이 상호 신뢰와 지지, 존중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도록 교도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네. 나번 법률적, 도덕적 질서 사이의 조화에 기초한 관계,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437장 보세요. 윤리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법적 기구의 근본 원리에 대한 보편적 존중은 국제 생활의 안정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의 평화, 맨 밑에 그 각주 896항에 각주가 있죠.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윤리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법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에 나와 있어요. 지상의 평화가 몇 년도에 나왔대요? 써 있잖아, 밑에. 1963년. 당시 교황님이 누구셨어요? 이 지상의 평화를 쓴 교황님이 누구예요? 를 찾기가 힘들죠. 네.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이런 걸 찾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442쪽 보세요. 442쪽에 보시면 두 번째 요한 23세 성인의 회칙 지상의 평화가 있지요. 네. 빠쳔 인테리스입니다. 제가 나중에 저희 회칙들 이걸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체크해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표시되어 있어요. 네. 지상의 평화 1963년 4월 11일. 자, 1963년 4월 10일에 이 세상에 생존하셨던 분들 거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국제 간에 아주 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기도 했어요. 이 지상의 평화가. 당시 미국 대통령은 케네디였고요. 네, 소련에서는 프루시프가 공산당 서기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때문에 아주 크게 갈등하게 되죠.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일이지? 아니, 원자탄 아니에요.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합니다. 소련에서. 미국을 바로 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케네디가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강경하게 맞서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이에요. 요한 23세 성인의 마지막 유언이면서 마지막 회칙입니다. 평화를 지켜라. 그러면서 국제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회칙이 바로 이 회칙이에요. 지금 전쟁 일촉즉발이에요. 프루시프는 지금 단추 가지고 까딱까딱 놀고 있는 거죠. 케네디는 바로 쿠바에서 바로 마이애미 바로 아래잖아요. 쏘면 본토를 맞는 거예요. 미국의 자존심은 본토를 한 번도 침공당하지 않는 건데 본토에 폭탄 하나만 떨어져 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해협을 봉쇄하고 전쟁 일보 직전으로는 쿠바만 아니라 소련 쪽으로도 미사일을 돌려버리죠. 한 번만 쏴봐라 죽여버린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 23세 성인은 그 상황에서 눈을 감으면서 이 회칙에 서명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미사일이 철거가 되죠. 어쨌든 간에. 그때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는 뭐냐면 분쟁을 해결하고 화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윤리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법적 기구가 있어야 된다. 교황님의 마지막 호소였던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짚어볼까요? 대한민국 몇 년도에 독립했습니까? 그쵸? 독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몇 월 며칠입니까? 재헌국회가 있었던 게가 몇 회예요? 몇 년도예요? 직선제였어요? 간선제였어요? 대통령 뽑는 게? 간선제였죠. 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출범한 게 몇 월 며칠이에요? 그래서 8월 15일에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 이걸 못 써. 쓰기는 역사인데 나 이때 안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을까요? 이 선생님 이걸 왜 써? 아니 이거 저기 초등학교 역사책에 다 나와.
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남한 정부 수립이죠. 북한은 언제예요? 북한은 언제 정부 수립됐어요? 같은 해예요. 근데 제가 날짜를 좀 기억을 못했는데 9월인가 10월 달에 한 달인가 두 달 늦게 해요. 이유는 저 괴뢰군들이 먼저 정부를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다. 라고 하는 논리 때문에 기다려요. 일부러 안 세우고. 주민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북조선이 나중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정부를 세워요. 9월 6일? 9월 9일? 네. 입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통일된 정부를 원한다를 계속 주장하다가 니네가 그러니까 우리도 세운다라는 논리였어요. 괴뢰 정부죠. 허수아비라는 뜻입니다. 괴뢰라는 말은. 아시고 계시죠? 네. 전쟁이 납니다. 언제까지예요? 정전 협정이 몇 월이에요? 7월. 제 기억으로는 27일인가 28일인가 그렇습니다. 정전 협정을 합니다. 38선이었습니다. 지금은 휴전선으로 바뀝니다. 그죠? 네. 자. 그냥 이거는 기억하자고 한 거예요. 유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연합입니다. 그전엔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요? 네. 국제연맹이 있다가 1945년이 지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 대통령이었던 누구였어요? 45년 당시. 아주 오랫동안 3선인가 4선인가 했던 맨날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에 사진과 TV가 없어서 그 사람이 수험업인지 몰랐던 누구예요? 맨날 허리띠 풀고 다니던 허리띠 풀었다고 알려줬잖아. 루즈벨트 벨트를 풀고 다녔잖아. 아니 뭘 가르쳐?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요. 사실 유엔이 창건된 것은 그 사람의 업적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자본주의 진영에서만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땡땡 이 유엔이 남한 정부를 공식으로 인정했다 했는데 미국밖에 없었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그쪽에서는 뭐 남한 정부를 인정하지. 만약에 이것이 소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북한 정부가 인정했겠지. 그렇게 우리 갈등의 역사를 계속 조작되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연합, 유엔. 처음에 자본주의 진영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외연을 넓혀가면서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168개인가 까먹었어요. 거의 뭐 대부분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의 거의 대부분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동시에 가입했죠. 몇 년도에 가입했어요? 몇 년도쯤이었어요? 네, 1990년대 이후죠. 91년인가일 겁니다. 이유는 그때 소련이 와해되면서 소련이라는 것이 소비에트 유니언이잖아요. 소련 연합.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그 연방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다시 원래 위치로 쪼개지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종말을 맞게 되죠. 소련이.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철의 장막, 주계 장막들이 다 장막이 없어지고 다 경제적으로는 다 자본주의로 돌아섭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치 체제로서는 공산당이 유일독재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도. 중국, 북한 아주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거기는 정부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통치해요. 이것도 미친 짓인 거죠. 어떤 당이 국가를 통치한다. 헌법에 써 있어요. 중국과 북한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아니면
저희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예요. 정부가 운영하죠. 그 정부는 당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북한은 무조건 공산당입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네. 국제질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한 23세 성인은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 윤리적인 기초로 그다음에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걸 기초로 해서 국제기구가 설립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이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유엔의 처음 시작은 말씀드렸던 듯이 미국의 루스벨트 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소련의 붕괴와 함께 점점 외연이 넓어지면서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유엔이 정말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한 표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인 이사국들이 있어요. 7개가 그렇게 되죠. 거기서 비토를 내면 어떤 것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방식은 정말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표를 던집니다. 자국의 이익의 중심이란 말은 뭐냐면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뭐 진리를 담지한다, 전 세계 공존을 담지한다, 번영을 이야기한다, 뒤쩌는 이야기 있어요. 얼마든지 있는 상황들입니다. 유엔 본회의만이 아니라 유엔 밑에 있는 모든 산하단체들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산하단체들 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IAEA에서 나갔죠. 핵 협상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잔소리 하니까, 짜증나니까. 그 다음에 유엔에서 뭘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전 세계가 다 지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에 가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돼요. 뭐예요? ILO가 뭐예요? 국제노동기구입니다.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이에요. 국제노동기구입니다. 자, ILO에서 예를 들어서요. 국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근무 조건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8시간 근무하고 기본급은 얼마가 돼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와 본국 노동자가 급여가 같아야 된다. 얘기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국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요.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정부에서 시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뭔 소리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냐면 그냥 권고성이고 이렇게 하자이지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을 때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 16개국 참전했다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6.25 때 만들어서 소련을 못 깨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리로. 이렇게 허약한 국제기구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328쪽 보세요. 국제법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만민법이 있습니다. 만민법은 네, 우리 교회만 목 놓아서 외치는 것입니다. 유스젠시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법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신법, 자연법, 실정법 얘기한 적이 있죠. 네. 자연법적인 정신을 근거로 해서 실정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만민법이에요. 자연법은 뭐냐면 양심의 법이잖아요. 양심의 법에 따라서 국제 간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만민법인데, 그건 우리 교회만 열심히 얘기하는 중이죠. 네. 그래서 우리 국제법이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만민법을 점진적으로 형성하기 이르렀다. 자연법의 확고한 토대를 둔 이 법률적, 신학적 고찰은 각국의 국내법에 우선하고, 근데 국내법이 우선하지 못하게 만들잖아. 국내법이 우선인 거죠. 국내법보다 위에 있는 보편 원리들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보편 원리들이에요. 근데 나 이 보편 원리를 안 받아들여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곧 인류의 일치, 만민의 동등한 존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거부하고 공동선을 이루고자 협력할 의무입니다. 협약 준수의 의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협약 준수의 의무. 빡다순투 세르바한다. 즉 조약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서로가 약속이 되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한 국제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ILO에서 우리가 가서 함께 회의하고 동의한 것이 국회에 비준되지 않고 남아서 계류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에 대한 것도 있어요. 국제법, 그러니까 ILO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것, 유네스코에서 정한 어떤 규칙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약속들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국가법에서 통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파리 협정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파리 협정 이런 것들, 도쿄 의정서 이런 것들 안 지켜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 지킵니다. 제일 먼저 안 지키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걔네들은 화석 연료를 안 쓰면 국가가 안 돌아가니까 경제가. 걔네들이 가장 큰 주범이죠. 환경 오염에.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 전쟁을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전쟁하면 걔네들이 이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A쪽 내자고 원자폭탄 몇 개만 터뜨리면 지금 멸망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제관계가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하냐. 양심에 호소하는데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인류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말 불행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빽빽빽빽 소리를 지릅니다. 439강 보세요. 국제법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상호 신뢰 원칙 중에서 이행한다는 약속이 정말 중요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그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부언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법은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그걸 안 지키면 땡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논문 쓰면서 제가 이주민 노동자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 썼거든요. 쓰면서 우리나라 법령 뒤져보면서 정말 쪽팔렸어요. 정말 쪽팔렸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쪽팔리는 나라들이 뭐 미국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부자 나라일수록 다 국회에서 비준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프리카, 남미 다 비준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들은 인력을 송출하는 나라들이니까 자기 인력들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데 안정된 조건, 좋은 조건에서 벌어오기를 바라니까 다 비준하고 다 송출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기 나라에서 들어올 외국인 노동자는 없으니까. 네. 국제법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뭐 외국인 노동자만 이야기했지만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전쟁 문제에서 특별히 조금 이따 이야기할 평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자지구에서 뭐 지금 종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종전하겠다는 말을 오히려 전쟁의 무기로 쓰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네, 국제법 참 그렇습니다. 네. 자, 좀 지나가겠습니다. 330쪽 보세요. 국제기구의 중요성, 중요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됐죠? 네. 443항은 한 줄만 읽고 갑시다. 교도권은 국제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하여 인권 준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고자 결성된 시민사회 단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나? 그쵸? 좋겠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정부들은 특히 비정부 기구와 인권 운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룩한 실질적인 평화와 연대 활동을 통하여 국제 공동체의 기본 이상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에 자극받아야 한다. 자, 비정부 기구가 뭐예요? 비정부 기구가 뭐예요?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약자로 뭐라 그래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입니다. 이게. 이거 설마 못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 NGO로서 전 세계에서 활동했던 게 어떤 단체였어요? 그린피스. 그린피스였죠. 네. 환경 때문에. 자,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앙케이트를 했어요. 사회 집단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이 어디냐?
1등이 항상 천주교였어요. 근데 천주교가 2등으로 밀려난 게 이 사람들한테 밀려났어요. 90년대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비영리 집단이에요. 비영리 집단으로서 자기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요.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메디슨 쌍프티 뭐라 그러지요? 국경은 의사회. 예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 뭐 그런 그 NGO 집단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린피스 북극 다 녹고 있어요. 지금 북극 다 녹고 있어요. 우리 조금 있으면 제가 광화문이 물에 잠길 거예요.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런던이 물에 잠겨서 없어질 거래요. 그런데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 전 세계가 계속 북극 녹이고 있죠. 이게 이 상태로 가면 100년 뒤에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잠길 게 인천공항이랍니다. 자주들 사용해 주세요. 잠기기 전에. 서해안이 먼저 잠기죠. 낮으니까. 우리 평택 만만치 않아요. 평택 만만치 않아요. 우리 물에 잠기기 좋은 동네예요. 비 오면 자주 잠기잖아.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렇습니다. 장관, 국제적으로 보아서 NGO라든지 비영리 단체들이 사심없이 일하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할게요. 뭐냐면은 UN 같은 그 국제 기구로서 인정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굉장히 좋은 일을 합니다. 쫓아가서 구호품도 전해주고, 그 구호품 약탈하고 거기다 총질하는 인간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 모아서 거기 물품을 사서 전달을 하잖아요. 100원이 모였어. 그럼 UN 그 직원들 월급으로 절반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영리 그런 어떤 인건비 안 들면서 통째로 전달해 주시는 데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적십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적십자를 이용하면 좋잖아. 근데 그 국내 국가에도 적십자가 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도회는 어때요? 수도회들은 어때요? 수도회는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 수도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면. 수도회는 전 세계 조직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수도회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교황청도 그랬어요. 어차피 젤렌스키한테 갖다 바쳐봤자 걔는 빵 사라고 준 돈을 가지고 총살 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수도회를 통해서 전해줬는데 그것도 막혔어요. 그것도 막혔어요. 네. 자, 334쪽 보세요.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전 세계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발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발전하기 위해서 발전 안 된 나라를 도와주는 제일 빠른 게,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발전 안 된 나라를 우리가 도와준다. 한번 정해보죠. 그러니까 되게 못 살아요. 어디를 잡을까? 소말리아. 소말리아를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영역부터 도와줘야 될까요? 천천히. 제가 쓸게요. 뭐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 자, 기술. 또 먹고 사는 거. 생존이라고 쓸게요. 식, 의, 주. 아니, 이순서지 집이 먼저 집 먹을래? 먹고 살아야지, 먹어야지 살지, 집이 있다고 사나? 이순서예요. 의식주가 아니야. 옷은 얼어지고 왜 옷부터 나오는지 몰라. 이 대한민국 이 천박한 자본주의자들. 껍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옷은 그냥 걸치면 돼요. 따뜻하게만 걸치면 안 죽어, 사람. 또, 이상하게 대답하지 마, 앞으로. 껍질주의자들. 매니큐어 안 바르고 입술 연지 안 바르도 살아요. 먹어야 살지. 우선순위부터 하자고. 또 아까 얘기하더니 왜 대답들 안 해. 돈? 돈. 자, 그렸어. 의술.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얘기합시다. 가장 중요한 거. 뭐부터 해야 돼요?
이 급해요. 자, 이런 것들은 계속 도와줄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할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이에요. 내가 원했던 답이 이거였어. 교육이에요. 철저하게 교육이에요. 기술 이전을 해야 돼요. 기술 이전 안 하잖아요. 그죠?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해서 하니까 더 많이 해야 돼. 기술 이전을 해야지. 기술 이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는 콩 먹어, 다음엔 사 먹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돈이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주면은 이거 가지고 애들 총 사요. 어떤 애들은. 흥청망청 술 처먹고. 에이씨. 별게 다 안 돼. 네. 그래서 어떤 도와준다고 할 때 정말 그 나라가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지 그 도움을 가지고 예속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 먹어볼래? 네. 맛있어. 우리 맥도날드야? 응. 우리 거 사 먹어? 맛있지? 네. 돈이 없어. 딴 거 못 먹어.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약처럼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이 제일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나라 신부를 만들겠다 했어. 니네 나라 신부를 만들겠다. 바로 그 정신인 거예요. 니네 나라 신부를 만들고 니네 나라 학교를 만들고 니네 나라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야지 맞는 것이지 응? 따라와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서 이만큼 했으면 가서 네. 336 빈곤 퇴치하랍니다. 퇴치하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조성의 원리 밑줄 쳐놓으세요. 보조성의 원리가 뭐예요? 보조성의 원리가 뭐였어요? 상부 집단이 하부 집단을 도와주는 것, 즉 있는 사람이 없는 아래 공동체를 도와주는 것, 국비를 받아서 지방에 자립이 안 되는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 전 세계 돈이 남아 도는 국가에서 못 사는 나라 도와주는 것, 이게 보조성의 원리죠. 네, 보조성의 원리가 지켜져야 됩니다. 보조성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깔끔하게 부채 탕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338쪽 부채 필요하면 다 받지 말아라. 못 사는데 빚까지 있어봐. 못 살아요. 근데 그 못 사는 걸 가지고 착취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착취를 하잖아. 그러면 안 돼요. 지옥도 못 가요. 지옥 갈 자격도 없어요. 네, 363쪽 평화 쪽으로 가겠습니다. 평화가 뭐예요? 평화가 무엇입니까? 쓰고 외우세요. 어떤 한 개인이나 한 국가 공동체나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보장된 그런 상태입니다. 전쟁이 있으면 발전이 안 되겠죠. 환경이 오염되면 발전이 안 되겠죠. 그죠? 못 먹으면 발전이 안 되겠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이 보장된 가능한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좋습니다. 그런 차원의 평화가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또 우리 사회교리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이것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는가? 사목학장에서 얘기합니다. 자, 489항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훨씬 넘어서서 생명의 충만함을 나타낸다. 489항입니다.
363쪽입니다. 밑줄 치세요. 성경에 계시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훨씬 넘어서서 생명의 충만함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단순히 영성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여기서는 아니고요. 사회교류에서는 아니고 우리 국제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바오로 육세 교황님 어디 가셨냐? 네. 자, 494항으로 가겠습니다. 494항. 494항은 그냥 다 줄쳐 놓으면 되는 항입니다. 읽겠습니다. 평화는 바로 하느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의 이성적, 도덕적 질서 위에 세워진 가치이며 보편적 의무입니다. 평화는 의무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은 존재의 1차적 근원이시고 근본 진리이시고 최고의 선이십니다. 평화는 여기 있죠.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며 적대 세력 간의 균형 유지로 격화될 수도 없습니다. 적대 세력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련하고 미국하고 눈싸움하다가 서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해결돼서 잠잠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싸울 수 있으니까. 그보다 평화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질서의 확립을 요구합니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며 정의가 뭐예요? 정의는 각 사람이 자기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침을 먹을 돈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착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의가 아닌 거죠. 그죠? 정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것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네. 우리 동기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냥 카톡에. 패낭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아침에 뭐 잔뜩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뭐냐 하면 그냥 지금 얼굴이 뻣뻣해져가지고 그냥 농담으로 할게요. 저희가 9명이 가요. 9명이죠. 한 명이 빠져가지고 9명이 가는데, 경로 나이가 된 사람의 보호자라고 한다면 두세 명이 같이 이렇게 에스코트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대. 그런 거 아세요? 해보신 분? 나 그거 지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에 3명이 그 나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꼽사리 껴서 들어가려고. 지금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아니,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법적으로 65세 이상 그 권리를 받을 수 있고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걸 이번 해보자. 지금 이번 공항의 미션입니다. 아니, 정의롭지 못한 게 뭐야? 우리는 당당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실정법에서 보장된 에스코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항공사예요. 그게 있어요, 시스템이. 가족만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가족, 뭔가 자기네 용어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신청을 하면 그거 하는 사람이 아마 가족. 이따 다시 만나요. 그래서 보니까 세 명이 65세 이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9명이니까 3명씩 짝쳐서 그거 올렸다가 지금 완전히 난리들이야. 아이고, 참 거룩하신 김대건 신부님 뒤쫓아간다는 놈들이 걸어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라도 공항 쉽게 빠져나가려고. 너무 정의롭습니다. 네, 실정법 좋습니다. 대한민국 발전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뭐 저희들의 이런 위대한 모습에 불만이 있으신 분 안 계시죠? 다 불만이 있구나. 네, 정의는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태어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가정을 이룰 권리, 직장에서 일을 할 권리, 이런 것들은 천부적인 권리들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리들입니다. 그 권리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할 수는 있지만 그 권리를 얻으려고 할 때는 돌려주어야 됩니다. 먹고 살 권리. 너는 먹을 자격도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평화는 정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367조 6번째 줄 평화는 또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495번 가겠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의 추구를 통해 날마다 조금씩 이룩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평화 증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때만 꽃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권력에서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계속 역사는 퇴보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뒷걸음쳐서 또다시 가야 되고, 뒷걸음쳐서 또다시 가야 되고, 또다시. 얼마나 진보고 힘든 일이에요. 그 사이에서 녹아나는 것은 열심히 사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99% 가지고 죽는 거죠. 그 1%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496항, 우리 굉장히 고통스러운 폭력은 결코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입니다. 네. 평화를 위해서 폭력은 폭력을 또 만듭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른다든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약탈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것들입니다. 악은 악을 부릅니다. 누구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우리가 다 같이 아파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폭력은 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넘쳐나게 큰 대안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가자 지구의 전쟁이 정당한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당한가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6.25 전쟁이 정당했던 전쟁인가요? 우리 남북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두 나라 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괴뢰 정부가 섰습니다. 소련의 괴뢰 정부, 미국의 괴뢰 정부가 섰습니다. 거기에서 힘없는 민중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못하면 지금이라도 해야죠. 할 수 있을 때. 저는 북조선 인민의 자식입니다. 며칠 전에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애국가도 불렀습니다.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으로 시작합니다. 아세요?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북한 애국가입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 유물론에 입각한 그런 노동과 국가, 사회주의, 아주 냄새가 무럭무럭 나는 그런 애국가입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당이 있고 그 사회만 있지. 아주 이를 갈면서 불렀습니다. 어쨌든 네, 남조선에서 탈북한, 그러니까 월북하신 분이 만든 애국가입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약한 민중들이. 해방 공간에서 그 강대국 둘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황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었을 때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너무나 아픈 고통, 그 해방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어떤 원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들이 참 많은 고통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남한, 북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좀 더 심하죠? 네. 평화의 실패, 497란 전쟁입니다. 네. 자, 500항 보십시오. 정당방위는 뭐예요? 그 정당방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혹시 이렇게 써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써요? 오토 디펜스 이렇게 써요, 혹시? 아마 이럴 거예요. 네. 스스로 방어함. 자기가
방어함 이 뜻일 거예요. 자,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인데 남이가 와서 아들을 때렸어요. 그리고 또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았어요. 그리고서 이 상황이 셀프 디펜스. 네. 제가 막았어요. 그러면서 이 괘씸에 가서 때렸어요. 다시는 못하게.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예요? 막는 것까지예요. 때리는 건 폭력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 법도 그래요. 작년에 봤던 뉴스인가 어떤 아버지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누가 와서 해코지를 했어. 그래서 맞고 가서 때렸어. 해고됐어요. 폭력 썼다고. 법에서 법적으로 이 사람도 고발당하고 폭력 썼다고. 거기는 욱한 거예요. 근데 욱한 거를 자제를 못하는 거죠. 부모가 지 아들이 맞고 있는데 그 사람 안 패고 싶겠어. 어쨌든 해고됐어요. 그 법에서는 분명히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만 이 양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는 이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오토 디펜스, 셀프 디펜스라고 합니다. 셀프 디펜스. 거기는 거기까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그 정당방위를 위해서 하는 전쟁은 정당하다고까지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건 철저하게 방어까지만이지 공격은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평화수호 뭐 어쩌고 잔뜩 써 있습니다. 508항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몇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네? 1위예요, 우리? 얼마 전에 폴란드하고도 또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네. 그래서 우리 방산청에서 전 세계 몇억 명의 목숨을 지키는 대한민국 기술하면서 선전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4위입니다. 무기 수출이 세계 4위이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자주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아주 효과를 많이 발휘해서 폴란드에서 대거 또 수입하시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미국에 무조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전투기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전혀 안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절대 기술 이전 안 합니다. 네. 핵무기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군비를 축소해야 돼. 지금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무기 다 터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뭐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산업은 참 혹하는 매혹적인 산업인 것 같아요. 거기 뭐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무기 중개인. 아우, 대단하더라고요. 자, 돈 많이 버세요. 이게 제가 웃으면서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게 이게 말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군비 축소, 그다음에 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지금 군대 가는 우리 총각들 다 보턴 누르고 있지? 16개 동작 16개 동작이 뭔지 아나? 몇 개 동작 하셨어요? 15개 동작이었어요? 16개 동작이었어요? 16개 동작? 총 가지고 하는 16개 기본 동작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뭐, 총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쑤시개를 해보셨어요? 아니, 총 가지고 하는데, 막사에서 쫄병들 약 올리느라고 이쑤시개 가지고 하라 그러잖아. 지금 총 안 쏴요. 총에다가 이게 검을 꽂고 나중에 백병전이라고 그러죠. 나가서 육박전을 할 때 가까이서 착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보통 눌러서 폭탄 터뜨리고 샥 없애버리지. 정말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해서 전문 군인을 양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세계 몇 회 안 돼요. 초강대국이에요. 근데 물론 미국, 중국, 소련하고 너무 미국, 러시아, 중국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날 뿐이지 그 밑에 영국이나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하고 거의 대등해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하면 저희가 그냥 바로 이겨요. 그냥 우리 거 몇 개 쏘면 그냥 그런 강대국입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안보 논리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군축. 네.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513항 테러리즘의 반대. 테러는 우리 반대합니다. 뭐
테러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테러리즘은 절대 반대합니다. 어떤 종교도 테러를 통해서 교세를 확장하거나 자신들의 신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 특별히 그렇습니다. IS 아직 있나요? 있죠? 이슬람 스테이트. 네. 미친놈들이에요. 네. 뭐 평화에 대한 교회의 기여는 열심히 기여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환경 문제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거 할 거고요. 자, 제가 그 국제관계와 평화를 두고서 제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죠.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관계라든지 평화가 굉장히 더 절실하게 요청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평화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강한데 불행하게도 국제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단된 대치 상황은 언제든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무인기 북한에 보낸 거 이거 하나 있잖아요. 또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윤석열 정부 때 무인기를 하나 보냈죠. 그래서 그때 외환 사건이냐 아니냐, 일부러 북한 애들 자극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냐, 지금 그거 저희 조사하고 있잖아요. 특검에서. 이걸 예를 들어서 이 무인기를 보낸 거가, 그걸 가지고 외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호들갑 떨 수 있어요. 남한이 북한과 전쟁을 시도한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론이 강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전쟁 시도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이거 조작하다가 잘못 눌러서 그쪽으로 갔나? 김건희가 놀랐나?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주권이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두고서 많이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빨리 자주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트럼프가 28,500명입니다. 주한미군이. 알고 계시죠? 네. 그거를 갖다가 뭐 방위비를 올려라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제 뉴스에서는 뭐 주한미군의 적정 숫자를 10,000명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 뭐 얘기 나오고. 사실 전자권이 뭔지 아시죠? 전시, 작전, 수행권, 통치권이죠. 전자권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총사령관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누구예요? 미 8군 사령관이에요. 미 8군 사령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전협정을 맺었을 때 북한하고 미국하고 맺었지 남조선은 괴뢰정권이라고 우리 끼지도 못했어요. 남한 정권은 북한의 정상적인 카운터파트가 아니에요. 북한의 이름으로 봤을 때. 그냥 괴뢰정권이고 미국인 거죠. 그리고 미국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이 어떤 정부인가. 뭐 말로는 어쩌고저쩌고 개소리 하지만 걔네들 마음속으로는 그냥 식민지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탱크 한 대도 못 움직이는 나라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번 장성들 모아놓고 강연을 했었죠. 부끄러운 줄 알고 소리를 질렀죠. 뭐 잘했다고 여태까지 전시작전 통제권도 못 받은 주제에 그렇게 국방비 많이 쓰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했는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라고 얘기해서 군대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우리 극우 아저씨도 또 난리 버거지를 치셨고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우리나라 국방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미국에 빌붙어서 매국노처럼 사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니 눈이 안 보이는 거지. 거기에 빌붙어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기 좋거든요. 이데올로기, 있지도 않은 이데올로기 이용하면서 아직도 그렇고. 분단 국가는 이처럼 안쪽에서나 바깥쪽에서나 다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답은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통일이에요, 지금 답은. 그런데 통일에 대해서 양쪽 정부가 관심이 있는가? 북한 정부는 아예 관심 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통일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 다 바로 패왕신할 텐데. 북한 정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북한 저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저거는 악인들의 소굴이에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근데 남한은 어떤가? 혹시 이 분단의 상황을 이용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정당이 있는가? 있나요? 그 사람들은 다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빨리 우리나라 분단 상황이 해결돼야지 적어도 한국에서 사회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정치, 국가,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북한과 남한이 합쳐진 하나의 국가, 엄청나게 강한 국가가 될 겁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국가가 될 거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성향을 보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국가가 될 게 아주 너무나 자명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멋진 국가의 모범이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회계를 공부하는 우리는 그냥 뭐 이런 얘기하지만 한국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남북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분단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라를 튼튼히 해야 되고 국민들도 단결해야 되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분명하게 낙인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식 없이는 우리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네, 한 개인의 의견처럼 들으실 수 있겠지만 한 개인의 의견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이고 훌륭한 나라이고 그 국민들 정말 위대한데 이 분단 상황만큼은 그것을 너무나 큰 장애물입니다. 평화가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분단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의 공동선이 무엇인가? 공동선은 다 같이 잘 사는 거죠.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될 여력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려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사회교리를 배우는 그리스도교인 입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상황을 빨리 넘어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